뭐 전화를 통해서 대출, 부동산, 캐피탈 뭐 이런 전화 참 요즘 많아졌어요, 진짜. 맞아요. 예. 네,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요.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니는 얼마 전에 친구가 쓰러졌다고 길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비를 보내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런 전화를 받아서 굉장히 당황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아직도 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늘어가는 금융사기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이 신입이 니 오늘 몇 건이나 했니? 한 건도 못 했습니다. 한 건도 못 했다고? 너 밥 먹기 싫으니? 아우, 이 사장이가 알면 큰일 나는데. 딱 한 번만 더 보여준다. 똑띠기 봐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봤다. 당신을 노리는 시커먼 마음, 금융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는 의문의 전화들. 요즘 금융사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융사기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 공인인증서를 주인 몰래 발급받은 뒤에 대출까지 받는 신종 피싱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이 남자는 개인정보 유출 대란 이후 이번에도 한 통신사에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 잠잠하다 싶었던 금융사기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다른 금융 지점에서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죠? 대포 통장입니다. 이 고객들이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을 고객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죄 그 집단이나 범죄인한테 그 통장을 대여하는 겁니다. 양도를 하는데 그 양도하고 그 사람들이 그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는 거죠. 이런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범죄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많은 게 대출 사기입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까 빌려달라. 그 다음에 소정에 돈을 줄 테니까 그 통장만 빌려주면 내가 뭐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사람 말만 믿고 빌려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건 다 범죄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통장을 남한테 빌려주는 그 자체가 벌써 그 범죄에 악용되고 나중에는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걸 꼭 고객님들하고 이 통장 개설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상황에 맞게 재연해봤습니다. 통장 만드시게요? 고객님 신분증 좀 주시겠습니까? 근데 통장을 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누가 만들어달라 그래서. 누가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고객님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받아서 대여해드리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만드시면 안 되는데요, 고객님. 맞습니다.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통장이 범죄로 악용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 카드 빌려주지 않기, 대출을 위해서 선입금하지 않기, 통장 대여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꼭 명심하세요. 범람하는 금융사기 속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강릉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수석 조사원님. 예. 아니 제가 이 금융 사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다니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기 가족이 병원에 아프다. 지금 뭐 교통사고로 지금 와서 위급하다. 첫 번째 사례는 가족 사고를 빙자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예, 제가 국철이 앱입니다. 예? 국철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참 좋아. 아이고. 수술비 붙여야지. 어디로 붙여? 어? 불안감에 덜컥 돈을 보내고 맙니다. 들어앉아 있으라니까 그걸 끼나갖고는 그렇게 사고를 당한다. 아이고 참. 사실 금융사기범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피해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는 새에 이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현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자기 자식이 다쳤다고 했을 때 어느 병원에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 돈부터 입금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낙 경황이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바로 은행에 방문해서
그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연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거든요. 이 사연을 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두 번째 사례는 분실된 통장이 범죄에 악용된 사건입니다. 통장이나 이렇게 자산을 좀 따로 관리하려고 은행은 두 개에서 재발급을 받았어요. 예전에 안 쓰던 통장을 재발급을 받고 한 군데는 그냥 가는 김에 하나를 더 발급해서 세 군데에서 통장을 발급을 했고 그다음에 집으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잠깐 볼일을 보는데 거기에서 통장을 분실했어요. 그런데 제가 통장에다가 실수로 비밀번호를 기존 거랑 달리해서 조그만하게 적어놨는데 그게 그 다음날 바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제가 가해자의 입장으로 돼버린 지금 사태죠.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 있다는 거군요. 진짜. 아니 그럼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죠? 아마도 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단순하게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뒷면 등에 그 비밀번호 등을 적어놓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신분증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통장이나 신분증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그 연락을 해서 지급정지 등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경찰청 등에도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밀번호 등을 절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본 사례 말고도 좀 다양한 사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자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싸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실제로 그 은행 등에서 그런 상품이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대표 번호를 통해서 직접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자 등을 통해서 온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사기범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연체 등이 있는 경우에 카드론을 싸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 그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그 카드깡이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깡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고리의 연체금을 결과적으로 물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에 응하시면 안 되고요. 카드깡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기범이 잡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신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가는 금융 사기 속에 그 방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볼 때도 꼭 주소나 번호를 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번 더 행동하는 일을 통해서 불합리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화면에서도 나왔듯이 개인 간의 통장 거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는요. 국번 없이 112,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빨리 신고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융사기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미리 알고 대처하면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